疲れ様です。今中枢基地は管理人の話題で持ちきりです。各地に現れて手を差し伸べてくれると私の業務の負担も軽くなりました。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どうか管理人もお体には気をつけてください。倒れてしまっては元も子もありませんから。新種に工業団の代表が到着されました。本日の議題は拠点計画に関する内容です。せめてこれだけは受け取ってもらえますか。基地の皆から感謝の気持ちです。皆歓迎会についても気にしているのですが、今は余裕がなく、落ち着いたらすぐに実施させてください。それでは申し訳ありませんが、私はこちらで。管理人、新種にはどんな様子でしたか？あなたにとっては些細なことだとしても、新主任には大きな助け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よ。長い間、4号谷地は何度も危機を乗り越えてきました。それだけここに生きる人々は強いということです。本当に必要なのは、いざという時に手を差し伸べてくれる存在。あなたは最善を尽かしてくれました。信じてください。私たちはこれまでも支え合って前に進んできたのですから。はい、もちろんです。管理人、私はずっとそばにいます。進み続けましょう。中枢基地はきっと全て乗り越えられるはずです。만화를 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지요. 정말 잘 나가다가 갑자기 3천으로 빠지거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말로 끝나는 경우, 아니면 끝내야 할 때 끝나지 않고 질질 끄는 경우 다들 겪어보셨죠? 아, 작가 실력에 문제가 있네. 제가 어렸을 땐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여러 인터뷰와 업계 사정을 접하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지요. 이건 작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만화 산업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제게 완벽한 육각형 만화인 강철의 연금술사 야가연금은 신기한 작품입니다. 작화, 스토리, 캐릭터, 액션, 주제의식, 이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죠. 물론 작화가 안정적인 것은 홋카이도 농가에서 자라나 체력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소요사님 덕분이라고 쳐도 이야기에 군더더기가 없고 박수 칠 때 깔끔하게 떠났다는 점, 이건 일본 만화사에 남을 기적같은 미덕으로 칭송받죠. 그런데 이것이 미덕으로 나왔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젠 그런 작품을 두 번 다시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체 왜 제2의 강철의 연금술사는 나오지 않는 걸까요? 요즘 작가들의 실력이 예전만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의 산업 구조가 더 이상 이런 육각형 괴물을 키워낼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젊은 사람의 구매력을 나이 든 사람이 능가하고, 이에 따라 만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일본에선 나이 든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리메이크나 리마스터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무엇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도 있고, 스마트폰 시대로 인해서 웹툰이 활성화되면서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만화 잡지를 10대가 예전만큼 소비하지 않게 된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러 출판사들은 고객 발굴보다는 검증된 콘텐츠를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죠. 가장 유명한 것은 소년 점프로 유명한 슈에이샤의 전략입니다. 인기가 있으면 계속 연재시키고 인기가 없으면 가차없이 자른다. 이를 대표하는 만화 작품은 바로 드래곤볼입니다. 작가는 우주 최강인 프리더와의 싸움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고 싶어 했지만 이미 거대 산업이 되어버린 드래곤볼을 끝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토리시마 카지코 편집장은 프리저 편에서 끝내는 게 옳았다고 뒤늦게 회고하기도 했지만 결국 셀, 마이무 편까지 연재가 이어지면서 작가는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했죠. 원펀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원작자인 원의 웹 연재부는 자유롭게 연재되지만 무라타 유스케 작가가 그리는 리메이크판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괴인협회 편등에서 분량을 엄청나게 늘리거나 수정을 거듭하며 연재를 길게 끌고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이야기의 끝을 정해놓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떨어질 때까지 억지로 늘리는 방식이 작품의 밀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출판사에선 이런 사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있더라도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소년 썬데이의 대표작 명탐정 코난은 1994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만화인데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30대 직장인이란 말이죠. 이 작품의 경우에는 소년 썬데이 편집장의 말을 빌리면 편집자들이 안정만 추구하느라 새로운 작가 발굴에 소홀한 상황에서 인기 연재 만화의 종류가 다가오는 바람에 기존 작가들에게 작품을 계속 연재해달라고 읍소했고 이에 작가들이 응하면서 끝날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벌어진 사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집자들의 행태가 용인된 것은 이들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잡지만의 수익원은 꽤 다양합니다. 잡지 판매, 단행본, TV 애니메이션, 매년 개봉되는 극장판, 각종 굿즈와 콜라보레이션 등 잡지사 입장에선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날 뿐더러 국가 차원에선 이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밥줄도 생각해야 합니다. 드래곤볼의 연재를 계속해달라고 문화부 차관이 와서 읍소했다는 일화는 인기 만화에 얽힌 이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죠. 문제는 이런 비즈니스 구조가 작품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더 파이팅은 1989년부터 30년 넘게 연재를 이어오고 있는데 현재는 단행본이 140권이 넘는 소년 매거진의 매출 1위를 다투는 인기 만화죠. 20대에 데뷔를 했던 작가의 나이는 현재 60대. 작가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체력의 한계를 호소하기도 하고 작중 메타 발언을 통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겨왔죠. 심지어 주인공 이포가 은퇴하는 전개까지 그렇지만 만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판사가 억지로 연재시킨다는 것은 작가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루머겠지만 소년 매거진의 발행처 고든샤 입장에선 소년 탐정 김전일과 더 파이팅은 매출 상위권의 인기 작품, 다시 말해 출판사 입장에선 매출 1위를 다투는 작품을 놔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인기 만화를 제때 끝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작품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히트하면 작가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창작자가 아니라 그 만화와 얽힌 거대 비즈니스 시스템의 허브가 되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설령 거장이라도 모든 인맥을 파괴할 각오가 없다면 끝내야 할 때 끝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요즘엔 제작위원회 시스템이 정착했습니다. 한 작품이 실패하면 회사만이 아니라 복수의 투자자들도 손해보기 때문에 제작할 때는 모든 투자자의 의견을 다 반영해야 하고 투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험을 가급적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또한 기본 수요에 함정도 있습니다. 완전 신작은 팬덤이 0에서 시작하지만 검증된 인기 작품이나 리메이크는 구매력이 검증된 3040 세대, 즉 콘크리트 팬층이 존재하죠. 이러니 회사는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인기 작품을 계속 질질 끄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정이 있어 작품성보다는 손익분기점 방어가 최우선 목표가 되면서 모험적인 신작보다는 안정된 구조의 작품만 양산되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업계 사정을 알고 보면 강철의 연구술사가 칼같이 끝난 것이 더 기적처럼 느껴지죠. 1980년대부터 이어진 이 굳건한 시스템, 왜 이 작품만이 그 공식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일본의 거대 미디어 기업인 스퀘어 에닉스의 만화 잡지 소년 간간, 한국에선 발음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소년 간간. 이 잡지는 에닉스가 운영하던 시절 끔찍한 어둠의 시대를 걸었습니다. 이 잡지는 1990년대 중반 발행 부수가 50만 부를 기록하는 등 마이너 소년지로서는 상당히 잘 나갔던 잡지이지만 무리한 격주거나 시도 실패 등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았죠. 결정적인 사건은 2001년에 벌어진 사건인 에닉스 내부 소동이었습니다.
편집부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핵심 편집자들이 독립하여 출판사 맥가든을 차렸고, 이때 인기 작가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꼭 맥가든이 아니어도 자기 편집자를 따라서 이적해버리는 바람에 약 80%가 연재 중단되거나 급하게 완결되는 말 그대로 잡지가 붕괴되는 사건이었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텅 빈 잡지를 채우기 위해서 편집부는 그나마 확보한 신인 작가들을 급하게 투입시켰습니다. 기존의 검증 시스템을 거칠 시간도 인력도 없었기 때문에 신인들에게 이례적으로 장편 연재 기회와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난세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강철의 연구술사의 작가 아라카와 히로무, 바로 소여사님이었습니다. 퇴사 소동이 일어난 것이 2001년 6월, 가연금 연재 시작은 바로 다음 달인 2001년 7월이었으니 얼마나 급하게 결정된 연재인지 알 수 있죠. 이 과정에서 단편, 중편으로 반응을 보는 과정 없이 신인 작가가 베테랑급의 지원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강철의 연구술사만이 살아남았죠. 작품의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연재가 시작되면서 잡지의 판매 부수는 폭증했고, 2004년 애니와 이후에는 사람들이 잡지 이름을 월간 하가렌으로 부를 정도였죠. 최종화가 실린 잡지는 반 이상이 가연금 기획으로 채워졌고, 이 잡지는 서점에 깔리자마자 매진되어 정가 540엔짜리가 중고 장터에서 2,900엔 이상으로 거래되었죠. 이렇게 대성공한 강철의 연구술사. 하지만 모든 것이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 데이트작의 경우 메이저 출판사에선 원소스 멀티유즈, 미디어 믹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십 명 이상이 투입되는 반면, 당시 인력이 부족했던 편집부는 작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작품에 관련된 사건 만화 혹은 인터뷰를 보면 아무리 긁어 모아도 10명 미만이었죠. 이건 회사가 짠 게 아니라 편집자가 집단 퇴사를 했으니 어쩔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랬기에 간섭이 적어서 처음 기획대로 연재할 수 있었고, 캐릭터 상품을 전개할 시간도 부족해서 죽어야 할 캐릭터가 죽지 않는 막장 전개도 사라졌지만, 반면 출판사를 살린답시고 너무 빨리 애니메이션 제작을 결정하는 바람에 원작 분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2003년판 애니메이션이 오리지널 스토리로 가게 되는 사건도 있었죠. 게다가 편집부가 제작진과 작가를 중재하지 못해서 작품의 스토리는 완전히 오리지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애니메이션이 원작 파괴라고 비난을 받거나, 반대로 만화판이 영향이 떨어진다고 호평을 받게 되죠. 천만다행으로 만화는 만화사에 남을 걸작이 되었고, 애니도 감독의 영향이 뛰어나서 명작이 되었죠. 이건 정말 천운이 따랐다고 밖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 작가는 별말 안 하지만 속으론 안타까웠던 탓인지 원작이 완결을 앞둔 시점에 원작을 철저히 따르는 신판 애니메이션을 다시 제작하게 되죠. 정리하자면 당시 무너질 뻔한 애닉스를 살리고 훗날 스퀘어 애닉스의 미디어 비즈니스를 이끈 최대 히트작 강철의 연구술사는 역설적으로 출판사의 시스템이 붕괴했기 때문에 탄생한 말 그대로 소년 만화 비즈니스의 기적과 같은 작품이란 겁니다. 만약 편집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했다면 과연 27권이란 깔끔한 분량으로 완결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인기 순위 덕을이라는 압력에 시달렸을 겁니다. 또한 강연금의 성공은 완전한 우연이었죠. 다른 신인들의 작품은 모두 다 실패했으니까요. 이를 증명하듯 월간 간간의 판매 부수는 강연금 완결 직후에 급락하여 한때 폐간설까지 돌았습니다. 그만큼 출판부의 시스템이 취약했고 강연금 하나에만 매달렸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상황은 지금까지도 그다지 변하지가 않아서 소년 간간은 두 번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간간 편집부는 잡지를 살릴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작가를 다시 불러 2022년부터 새로운 신작인 황천의 츠가이를 연재시키고 있습니다. 단 작품이 초반부임에도 애니어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과거의 위기를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태어난 강철의 연금술사. 문제는 편집부의 관리가 느슨한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란 겁니다. 소여사님은 인터뷰를 상당히 전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진 않지만, 그럼에도 가연금 연재 중 월간 연재의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휴재도 없이 연재를 강행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부 팬들은 그녀가 완결 후 자신이 재홍으로 군림했던 소년 간간을 떠나 경쟁사인 소녀선대위에서 은수저를 연재한 것을 두고 이런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필요감 때문이 아니었나 추측합니다. 어지간하면 작가들은 안정적인 시스템을 선호하니까요. 가연금은 소년 간간을 부활시켰지만 완결 후 잡지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한 작품 의존에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출판사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제작위원회 방식이 정착된 이후 일본 만화 산업은 더더욱 구조적 매너리즘에 빠져 위험 회피에만 매달리게 되었죠.
기업은 매년 성장해야 하지만 시장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스폰서, 방송사, OTT 플랫폼 등 작품의 숟가락을 얻는 사공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 특수와 맞물려 귀멸의 칼날이 폭발적으로 흥행하자 이에 고무된 여러 회사들이 OTT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지만 이는 제작비 회수를 위한 안전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창작보다는 당장 팔릴 만한 자극적인 요소, 검증된 코드에만 집중하는 악순환이 벌어지죠. 그리고 신작도 그 코드에만 맞춰서 그리게 합니다. 심지어 인기가 있으면 작품을 코드에 맞춰서 비틀어 버리는 바람에 심지어 온갖 코드만 끌어다 만드는 바람에 수습이 안 돼요. 이야기가 붕괴되는 경우마저 벌어지는 겁니다. 즉 강철의 영웅술사 같은 완벽한 명작이 두 번 다시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의 일본 시장은 실패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대담한 기획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가를 발굴해 모험을 하기보다는 기존 인기 만화를 계속 연재시키고 그것도 안 된다면 과거작의 리메이크를 하거나 다 끝난 이야기의 소편을 내면서 버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도가 실제로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상황에서 강철의 영웅술사 같이 시스템의 공백으로 인해서 작가의 창작 방향을 존중하는 것은 앞으로는 더더욱 일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작가 한 명의 천재성에 기대는 사업은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요. 비즈니스가 창작을 관리하는 현재의 시스템, 우리가 가연금을 보면서 느꼈던 그 깔끔한 전율은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유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식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말하는 지식공장,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オーリデンは砕けた宇宙、はるか遠い距離を越え、ここまで流れ着きました。やあ。
私にかかれば問題なし。
何が待っている。これが工業の成果だよ。オリジニウムが道を開いて、これが工業の成果だよ。あの足跡、絶対に工業団のブーツだ。俺ちゃんと見たんだ。工業団のバッグもあった。俺に任せてくれよ。生き方もわかる。だから食料を7日、いや3日分でもいい。頼むって。ダメだ。非常用の物資は捜索隊のために確保しているんだ。向こうは負傷者の証言から実際に2人も見つけている。お前の情報には証拠がない。最初から信じるつもりなんてないんだろ。皆で苦労して集めた物資を軽々しくは扱えんよ。そう言うと思ったよ。ソスさん、何かあったのですか？デューイの小僧、少し落ち着いたと思えば生存者を見つけたから物資を渡せと。あいつはもともと少しずる賢いところがあって手癖も悪い。ただ今は非常事態だ。 2026년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황실 전범 개정을 통해 여성 덴노 허용 방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작은 논의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일본 정치의 향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헌법 개정과 함께 황실 전범 개정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으니까요. 그리고 이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일본은 정체된 섬나라 혹은 변화 없는 사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 하에 일본은 기술 민족주의와 공격적인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베, 기시다 등 여러 사람이 시도했죠. 하지만 이 시도는 좀처럼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다카이치는 좀 다릅니다. 지난 2025년 참여 선거에서 자민당이 39석으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탁상 공론에 그칠 거라 생각되었지만 이번엔 양상이 좀 다른 듯합니다.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316석을 얻어 헌법 개정이 가능한 의석을 단독으로 확보하는 등 그 행보에 진전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물론 일본은 양원제를 운영하며 헌법을 개정하려면 두 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니 헌법 개정은 적어도 2028년까지는 무리이며 그나마 그때까지 지지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일부 사람들이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가 실패할 걸로 보는 이유는 그녀가 사실상 아베의 우클릭 행보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만들었다 불리는 기시노부스케의 자산을 이어받은 아베조차 실패했는데 다카이치가 성공할 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다카이치의 헌법 개정이 성공할지 말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적어도 아베보단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베는 장기 집권 기간 동안 헌법 개정의 동력을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그를 계승한 다카이치는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베와 다카이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집권층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고 보통 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된 평화헌법 체제의 변화와 직결되는데 그들이 이를 바꾸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 평화헌법 체제가 승전국 미국이 주도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지금에서야 그걸 바꾸고 싶어 할까요? 2차 대전 후 메가더는 일본 본토 진입 시 강렬한 저항을 예상했으나 일본 국민들은 메가더를 환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왜 가미가제까지 시도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던 일본 국민들은 돌연 미국을 환영한 것일까요? 일본은 패배 시 강자에게 철저히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영원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어디까지나 서력을 갚을 힘을 기를 때까지만 복종한다는 의미이며 일본은 그 힘을 기르는데 오랜 시간을 들이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나카시 총리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며 보통국가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도 승자 미국이 만든 패자 일본의 제도를 바꾼다는 차원이죠. 그런데 사실 이는 다카이치만이 아니라 아베 전 총리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베는 재임 중에 이를 해내지 못한 반면 다카이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죠. 실제로 GDP 대비 방위비 2% 인상을 2026년 3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 이미 방위비인 2025년도 회계연도에는 1.8% 수준으로 인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카이치는 전후 일본이 유지해온 비핵 3원칙, 즉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 중 핵무기 반입 금지 규정의 재검토까지 공론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핵 억지력을 일본 영토에 불러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전후 일본의 핵심 금기를 건드리는 발언이죠. 그리고 여기에 중국 카드까지 꺼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역시 우경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계산된 행보를 익힙니다. 중국과의 경제 상호 이동성은 유지하면서도 정치 군사적으로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즉 경제는 현실, 안보는 민족주의란 이중 전략입니다. 여하튼 이런 행보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은 아베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카이치는 다르다는 평가를 하고 있죠. 물론 다카이치의 도전이 가능한 이유는 아베가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이지만 그녀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한 명이 못한 개혁을 다른 한 명이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베 전 총리가 추구하는 아베노믹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추구하는 하나에노믹스 이 둘은 방향성만 놓고 보면 같은 정책 같지만 그 방법 면에선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아베노믹스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풀어 엔저를 유도하며 대기업의 이익과 주가를 올리는 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었죠. 이렇게 기업을 성장시켜 낙수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정작 기업은 성장했지만 기득권의 반발로 인해 노동시장 개혁 등의 구조 개혁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성장했지만 국민들은 엔저로 인한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죠. 반면 다카이치의 정책은 아베노믹스의 골격을 일부 유지하되 정부의 직접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즉 투자는 국가가 직접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끌어오려고?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에노믹스가 실패할 거라 보지만 다카이치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베는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그 수익을 국민들에게 풀 거라고 봤지만 기업은 실적이 올라가면도 임금 인상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베가 직접 요청해도 단칼에 거절했죠. 그래서 기업의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은 아베노믹스를 성공이라 보지만 국가 경제, 국민 경제에 주목하는 사람은 이를 실패라 보지요. 하지만 다카이치는 다릅니다. 그는 아베처럼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주도해서 투자하겠다는 입장이죠. 즉 기업의 양심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베가 내려준 법인세를 그냥 두긴 하겠지만 대신 기업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겠다는 경고를 유엔 시절부터 해왔죠.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이를 임금 인상이나 연구개발, 설비 투자에 쓰지 않고 금고에만 쌓아둔다면 그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말이죠. 즉 그년 기업 내부에 보이는 자금을 강제로라도 시중에 돌게 만들어 일본 경제의 수건인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의 선순환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선 J8 방송을 거스르는 정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카이치도 그녀의 배경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죠. 다만 그 방향성만 다른다면 방법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데 이 방법의 차이가 다카이치가 대승을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카이치는 방법을 고르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에요. 아베와 다카이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저는 두 사람의 배경에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베는 외조부가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인 정치 명문가 출신입니다. 쉽게 말해 도련님이라고 할 수 있죠. 도련님이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진 못하겠지만
상당수의 경우에는 남의 기분을 잘 읽으려 하지 않아요. 보통은 자기에게 맞춰주니까요. 다만 다카이치는 세습 정치인이 아닌 직업 정치인입니다. 게다가 여성, 장남을 중심으로 세습되는 정치 문화를 감안하면 그는 아베와 대처점에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그 둘의 행보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영상 서두에서 말한 헌법 개정의 경우 아베 전 총리인 이를 위해서 덴노가 공식 석상에 나올 때 혹은 나루히토 덴노가 취임할 때 덴노 헤이가 반자이를 외쳤죠. 아베는 이를 보면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덴노가 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는 것을 지지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었죠. 일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가능한 강력한 국가가 아니라 오늘의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약 80%가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부정했죠. 이는 아베가 이끄는 방식이 대중의 인식과 벗어나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카시는 다르죠. 이 사람은 정치 명문가의 장남이 대를 잇는 공식이 강한 일본에서 세습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는 시류를 이겨내는 힘, 그리고 메타인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계속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카이치는 여성이 덴노가 될 수 있게 황실 전범을 개정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여기엔 많은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선 황실 전범이란 일본 황실의 계승 순서와 자격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현행법은 남계 남성만 덴노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나루히토 덴노의 외동딸 아이코 공주는 계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황위계순 1순위는 나루히토의 남동생 후미토 친왕, 2순위인 그의 아들 히사이토 친왕이죠. 문제는 국민들은 모범적인 나루히토 덴노와 아이코 공주에겐 호감을 보이지만 사고만 치는 후미토와 그의 일가에 대해선 좋은 이미지가 거의 없어요. 본인과 아내는 물론 딸들도 사고를 하고 많이 쳐서 별 문제가 없었던 히사이토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좋지 않지요. 여기서 아베와 다카이치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베는 공식성상에서 반자인만 외치면 국민들이 헌법 개정에 찬성할 것이라고 봤죠. 하지만 일본에서 덴노의 지지율이 무려 90%에 육박한다면 정치가 대한 지지율은 많아봐야 30%에서 40%입니다. 그런데 아키히토 전 덴노, 나루히토 덴노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죠. 즉 아베의 이런 행동은 정치가가 덴노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헌법 개정에 동의할 리가 없지요. 즉 아베는 내가 원하면 국민들도 따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말 그대로 도련님이죠. 하지만 다카시는 다릅니다. 그년 여성이 덴노가 될 수 있도록 황실 전범을 개정하되 이를 헌법 개정과 같이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절묘한 수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눈밖에 난 후미토 일가가 아닌 아이코 공주가 덴노가 되는 그림이 더 좋지요. 실제로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여성 덴노 인정 및 아이코 공주 올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무려 70%에서 90%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나루히토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제안이니 그는 다카이치의 행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덴노는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선에서 다카이치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다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따라가겠죠. 또한 다카이치의 주된 지지층인 20대는 사회가 불공평해서 능력 있는 내가 활약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능력이 있음에도 차별 때문에 덴노가 되지 못하는 아이코 공주라는 인식을 가진 젊은이들은 이런 다카이치의 개혁에 찬성하기 쉽습니다. 다카이치 자체도 흑수저의 성공신화이니 더욱 몰입하기 쉬운 것이죠. 즉 다카이치는 국민과 덴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합의점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덴노의 힘을 빌려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년 아베와 다릅니다. 타인이 자신을 따라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요. 그래서 그년 대중의 욕망을 읽고 이에 반항하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최근 중요한 선거에서 자민당이 316석으로 대승한 것도 이러한 메타인지 덕분으로 분석되죠. 현재 일본의 보수화의 동력은 70대 노인층이 아닌 18세에서 39세 청년층의 절망입니다. 이를 산세이토의 활약이 보여주고 있죠. 산세이토, 잠정당. 이는 2022년에 창당된 신생극우정당으로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20, 30대 청년 유권자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참여선거에서 14석, 2026년 중요선거에서 15석을 얻어 극우정 메시지의 활용성을 증명했죠. 이는 극우정 메시지의 파워를 증명합니다. 이것이 곧 일본 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이죠. 다카시는 보란듯이 극우 행보를 이어왔는데 이는 이 극우 행보가 핵심 지지층을 흔들지 않으며 오히려 무당층을 흡수하기 좋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지금의 일본 사회는 절망적이다. 하지만 다카이치라면 무언가 바꿔줄 것이다. 경제 불안을 품은 청년층이 국가 정체성 회복이란 서사에 결집하는 구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다카이치는 이를 정확히 읽어낸 것이죠. 일본은 안보 빗장을 풀고 재정 한계를 시험하며 청년 분노를 동력으로 우측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다카이치는 이를 정확히 읽고 이에 화답한 것뿐이죠. 다카이치와 아베가 다른 이유는 결국 하나로 요약됩니다. 아베는 국민들이 자신을 따를 것이라 믿고 결과를 직접 밀어붙이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다카이치는 국민의 욕망을 읽어야 자신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여성 대노 허용 논의, 청년층 경제 불안 공략,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 모두 그 연장선이죠. 다카이치 정권의 강한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 상호 의존을 유지하면서도 정치 군사적 독립을 추구하는 시도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는 달리 일본 국민의 욕망을 정확히 읽고 그 욕망이 원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능력이 있는 총리란 것이죠. 자기만 잘났다고 믿는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읽어내고 이에 맞춰 행동하는 사람이 무섭죠. 그래서 이런 총리가 독도를 위협한다는 것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기도 하고요. 지식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말하는 지식 공장.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わざわざお前が来るとはな。物だけ送ればいいものを。お前の考えてることくらい俺にはわかるさ。それにお前がいるならってこれも持ってきたよ。運搬用の小型ロボット。珍しいものも混ざっているみたいだが、何を作るつもりだ？物資をただ待ってるだけってのも時間の無駄だろう。 자, 그래서 이번엔 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궁금해하지 않는 어떤 한 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이하 향꽃이라 부르겠습니다. 만화책을 좋아하긴 했지만 애니메이션은 처음에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나중에 제작진이 발표된 후 생각을 바꿨습니다. 4월은 너의 거짓말. 아키베이 셀러벅에서 검증된 쿠로키 미유키 감독이 맡았으니 넷플릭스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작의 감성을 잘 해석한 원작을 초월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작품의 내용은 심플합니다. 작중에는 바로 이웃인 두 학교가 있죠. 성적이 낮은 학생만 가는 남학교인 시도리 고등학교와 아가씨들만 다닌다는 중고등학교 통합인 에스컬레이터식 학교, 유서 깊은 여학교인 사립 키쿄학원 여자고등학교. 이 둘은 서로를 경원시하는 사이인데요. 시도리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인 츠무기 린타로는 부모의 케이크 가게 일을 돕던 도중 손님으로 와있던 소녀, 케이크를 여러 개 먹고도 살이 안 찌는 신기한 소녀인 와구리 카오루코를 만납니다. 이후 둘은 급속하게 가까워지지만 그들의 사이에는 의외로 장벽이 많군요. 卒業したら一生関係ない人種だしな。 왜 린타론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국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리뷰를 한 것 중에 인상 깊은 멘트가 있었습니다. 착한 애들밖에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죠. 카오루코와 같이 누구에게나 웃는 얼굴로 편견 없이 대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한번 보기도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 작품의 진짜 메시지를 이해하고 나면 왜 이 작품의 비현실적인 캐릭터들이랄까 이상에 가까운 아이들이 작품에 등장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일본의 만화를 보다 보면 이 학교엔 문제야만 들어온다던가 이런 학교에 들어왔으니 인생이 끝났다는 식의 말이 자주 나오죠. 즉 학교관의 서열에 민감하다는 뜻인데 사실 이건 한국인 처지에선 절반 정도만 이해가 가능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인생의 허들이 낮아지는 나라고 분명히 특목고가 명문대에 진학에 유리하니 학교관의 서열은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고교 평준화가 되기도 했고 일반 학교에서 명문대에 가는 사람도 있으니 인생 망했다는 투의 저런 대사는 한국 사람들에겐 도통 이해가 안 되겠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에겐 저게 당연합니다. 일본에선 학교 간 계급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 계급이 평생을 좌우하는 국가니까요. 일본 학원물에서 자주 등장하는 학교 간 계급 차이는 단순한 호구적 설정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한역사회 구조와 치열한 입시 근쟁을 반영한 일본의 현실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자사고, 특목고를 제외하면 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지만 일본의 학교는 편차치로 분류되어 있어요. 편차치는 특정 시험에서 개인의 성적이 전체 응시자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준적인 점수로 평균을 50으로 파악하여 상대적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편차치는 개별 학생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명확하게 서열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죠. 즉 치도리 고등학교는 편차치가 낮은 학교, 사립키 교하고는 편차치가 높은 학교란 겁니다. 즉 서열사회, 레일사회라는 일본에서 이 두 학교의 차이는 사람들 사이에선 계급으로 인식되어 있고 사회가 이 계급을 계속 들먹이는 만큼 학생들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급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요. 일본 사회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학력을 통한 인재 등용이 정착되면서 기존 계급 시스템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구조는 100년 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전후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일본 사회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좋은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흥국무식이 사회 전반에 깊게 각인되었죠. 일본은 1967년 학교군 제도의 형태로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니 사실상 평준화는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방대하게 커지자 일본 정부는 2003년부터 학교군 제도를 폐지하면서 사실상 학교 간 계급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계급은 일본인의 평생을 좋아하지요.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을 겪게 되지요.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거나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업 시스템은 연공제 중심이라 우수한 신입을 학벌 위주로 골라 가르쳐서 키우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갓 졸업한 학생들이 유리했던지라 일본에선 졸업 후 당장 일자리를 잡지 못하면 평생 일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았죠. 문제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채용은 줄였는데 졸업한 사람은 넘쳐나는 상황이라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은 프리터나 히키코모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잃어버린 세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일본에선 인생의 레일에서 밀리면 죽는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그게 학교, 학원에도 영향을 끼친 거죠. 일본은 개인보다 집단, 조화,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죠. 이로 인해 사회 질서를 위해서 서열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성향이 강합니다. 즉 사람마다 고유한 위치가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 배경 하에서 계급을 넘나드는 행동, 예를 들어 다른 학교나 다른 출신 배경의 사람들과 엮이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이는 이미 한 사람의 평생을 좋아하는 공고한 시스템이기도 하죠. 게다가 일부 명문 사립학교는 부유층 자녀들이 입학하여 대학까지 시험 없이 진학하는 에스컬레이터식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죠. 이는 교육의 기회가 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기도 하죠. 초등학교, 일본에선 시효가 높고 소학교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입학시험은 물론 부모까지 면접 봐서 뽑습니다. 일본 만화에서 자주 나오죠. 명문 소학교에 아이가 입학할 때 부모가 면접을 보고 부모가 전문직이나 대기업이 아니면 아이가 떨어지는 양상. 과거 평민이 전장에서 공을 세워 사무라이가 되고 싶어 했듯 현재 일본에선 이런 계급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험 전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학생들은 정규 학교 수업 외에 주프라고 불리는 입시학원에 다니며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혹은 레일에서 밀려난 사람은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서열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실제로 만화 연재판에선 린타로의 친구가 풀고 있는 문제집을 스바루는 중학교 때 풀었단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력에 의한 교육 격차가 확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계층의 대물림이 당연한 것이 일본 사회니 자신이 속한 학교의 등급에 따라 자부심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에서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린타로는 卒業したら一生関係ない人種だしな 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일본에서 계급은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권법 소년 등 80년대 만화 물론 여러분이 보시는 한 곳에서도 학교 간의 서열이 존재하는 것이며 작중 캐릭터들도 서열을 내면화하고 이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죠. 한 곳의 온라인 연재판 24화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같이 걸을 수 있기를 이란 카피가 적혀 있는데 이는 서로의 편견을 깨고 같이 어울리면서도 그 서열화란 사회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지어 교사가 이를 조장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 학원물에서 이런 교육 격차는 흔한 단골 소재입니다. 꽃보다 남자에서 주인공 스쿠시가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 초엘리트 사립학교에서 차별당한다던가 오란고교 호스트부에서 장학생 하루이가 부잣집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등이 대표적인 예이죠. 카오로코는 밝은 아이라 말은 안 하지만
아무래도 서민 가정에서 장학생으로 올라온 아이니만큼 아마 어떤 형태로든 차별적인 시선이 있을 것이 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오루코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린타로라는 사람의 출신이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작품이 특이한 이유는 기존 작품들처럼 구조를 타파하고 도전하는 판타지가 아니라 다른 출신이 아니라 인격과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인간 중심의 평등한 사회에 대한 본질에만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가가 가진 철학에 깊이를 부어주죠. 기존 사회를 부수는 혁명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회 내에서 이것이 편견이라 깨달아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최소한 알고나만 좋은 사람을 차별이란 장벽 너머에서 편견을 갖고 보지 말라는 것을 작품 전체에 걸쳐 말하고 있지요. 일본 학원물에서 나타나는 학교 간 계급 차이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미디어의 과장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편차치라는 명확한 서열화 도구, 학력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믿음,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극한의 입시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란 작은 사회 안에서 계급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고 있지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어느 학교 출신이냐를 넘어서 한 개인의 잠재력과 미래까지 그 학교의 등급으로 정해버리는, 그렇게 사회 유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기존의 틀을 깨는 도에게 어려운 일본 사회 구조적 특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기에 이 작품이 제시하는 남이 만든 편견에 갇혀 사람을 보지 말자는 메시지는 한국인에게도 와닿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며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지식으로 세상을 보는 이 채널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때 JRPG의 제형으로 게임 업계를 장악한 스퀘어는 파이널 판타지 영화의 실패로 무너졌다. 이것이 애닉스와 합병한 이유다. 게이머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퍼져 있지요. 하지만 이는 훗날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후술할 누군가의 구원 덕분에 손실을 바로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더욱더 큰 의문이 났습니다. 이름 앞에 스퀘어가 올 뿐 사실상 스퀘어가 애닉스에 먹힌 상황. 그렇다면 왜 스퀘어는 애닉스에 먹혀야 했는가? 이건 생각외로 단순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돈과 비즈니스라는 관점 말이죠. 1990년대 일본 RPG의 세계는 두 거인의 시대였습니다. 한쪽에는 화려한 그래픽과 게임성으로 세계를 매료시킨 스퀘어의 파이널 판타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국민적 인기를 자랑하며 JRPG의 문법을 정립한 애닉스의 드래곤 퀘스트가 있었죠. 이 작품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며 일본 문화사, 게임 산업을 흔든 중심이기도 했죠. 이 게임들의 방향성에 맞춰 일본 게임 시장, 나아가 서양 게임 시장이 성장했으니까요. 그러니 두 회사가 2003년 돌연 합병을 발표했을 때 그 파장이 컸을 겁니다. 대체 둘은 왜 합병을 해야 했을까요? 우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념부터 깨면서 시작하죠. 가장 먼저 깨야 할 것은 드래곤 퀘스트를 발매한 애닉스는 게임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게임 퍼블리셔이자 프로듀싱이었죠. 1982년 애닉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총 3금 300만 엔을 내걸고 게임 호비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최하며 웹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사람이 드래곤 퀘스트의 아버지인 호리 이우지, 그리고 천재 프로그래머로 불렸던 나카무라 코이치였죠. 드래곤 퀘스트의 개발 방식은 애닉스는 퍼블리싱만 맡고 호리의 아머 프로젝트는 작품의 기획을, 1편부터 5편까지는 나카무라 코이치가 이끄는 춘소프트가, 이후 타이틀들은 하트비트나 레벨 5와 같은 실력 있는 스튜디오들이 이어받는 형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즉 일본 게임계를 흔든 거대 비즈니스는 자체 개발이 아니라 프로듀싱과 인재 관리란 비즈니스 모델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닉스는 드래곤 퀘스트의 저작권조차 완벽히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표권이나 브랜드 관리권은 애닉스와 호리이가 공동 보유하지만 주요 캐릭터와 스토리의 저작권은 호리이의 아머 프로젝트만의 것이죠. 이는 달리 말하자면 애닉스는 핵심 IP조차 완전히 보유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랜드를 사용할 때마다 호리이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깨야 할 것은 합병의 진상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재정 위기에 처한 스퀘어의 요청을 애닉스가 받아들여 합병이 이루어졌다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합병을 먼저 제안한 쪽은 스퀘어가 아닌 당시 애닉스의 사장이었던 혼다 케이지였죠. 스퀘어 애닉스의 전 사장이었던 와다 요이치에 의하면
당시 일본 게임계는 글로벌을 바탕으로 성장 중이었지만 정작 그 흐름을 이끈 주역인 스퀘어는 혼자만 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스퀘어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JRPG 시장을 평정한 스퀘어는 미디어 콘텐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기획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장르의 게임을 발매하고 출판사도 뛰어들고 이를 유통하는 조직도 만들어 미디어 업계에 강제가 되고자 한 거죠. 하지만 다른 장르 게임의 결과물이 좋지 않았고 주력 시리즈인 파이널 판타지 9이 글로벌 500만 장 정도라는 기대보다 적은 판매량을 보이면서 파이널 판타지 영화가 크게 실패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 시작한 디지큐브라는 유통사업이 무너지면서 스퀘어는 사면 초과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큰 위협은 영화와 디지큐브의 실패였죠. 당시 닌텐도는 초심해라는 유통조직으로 게임 도소매 시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소니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음반 유통망을 활용했을 정도죠. 이런